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3월에 제네바에서 글로벌 AI 허브 서명식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국제질서의 선도국이 될 수도 있다는 놀랍도록 허황된 이야기의 현실판 행사였습니다. 과정을 주도한 차지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6년 4월 두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차지호 의원님이 우리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녹화를 누르기 전에 제가 아주 속 좁은 사람처럼 물어봤죠. 뭐라고 여쭤보셨죠? 후원금도 다 모았으면서 여기 왜 또 왔냐. 네.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옛날 친구들이 이걸 보고 연락이 왔다. 너 공부도 그렇게 했냐며. 네. 가방끈 시청자 여러분. 곧 후원 계좌가 열리니까 네. 준비하시고요. 네, 지식인 선호 정치인이 되셨습니다. 네. 저희한테도 좀 모네타이즈 부탁드리고요. 네, 지식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차지호 의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왜 이 제네바에서 있던 3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UN 기구들 6개를 모아놓고 네. 글로벌 AI 허브 협력 서명을 총리가 하고 왔습니다. 정말이지 아무도 안 다뤘습니다. 그랬죠. 그냥 단신 처리가 됐어요. 총리실에서 보도 자료를 냈을 때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네. 유엔이다 하고. 네. 이걸 왜 재래 언론들이 안 다뤘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왜? 재래 언론이 한국과 유엔 기구를 연결해서 말하는 순간은 네. 총선하고 지선하고 대선밖에 없어요. 그것도 네. 보통 1, 2, 3번 후보들은 안 말하고 10, 15, 16번 후보들이 얘기합니다. 유엔과 세계 정부를 만드나요? 그런 거 정말로? 많이 네. 했잖아 우리. 그렇죠, 네. 예.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랬죠. 예. 데스크급들은 제 나이쯤 되니까 20년 동안 그 헛소리를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보도도 잘 안 하긴 하죠. 그 후보들의 공약은. 네. 예. 근데 이제 진짜가 돼버리니까 더더욱이 신경 안 씁니다. 진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나 봐요. 근데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변화를 겪었다. 주도권이 글로벌 사우스로 넘어가는구나.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다. 네.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 아닌 척하는데 우리도 글로벌 사우스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레짐 체인지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브루노 마스하고 해리 스타일즈 앨범이 BTS에 밀리는 세상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세상. 그렇죠. 음원 차트만 보고 주식 차트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세계에서 음원을 제일 많이 사람들이 듣는 아티스트는 배드번이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란 어디에서든 발견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새 드라마 런칭과 관련돼서 광고를 가장 많이 했던 게 2020년대에는 오징어 게임 2입니다. 그랬죠. 네. 우리나라는 오징어 게임 2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실제로 한국인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체감상. 네. 문화는 무엇이냐? 지식과 상상력의 산물인데 지식과 상상력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닷컴 기업들이 검색 장사도 하고 소셜 장사도 하고 있는데 AI 장사도 그 회사들한테 맡길 거냐? 그건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 트럼프는 이란을 AI 갖고 폭격했다. 그렇죠. 요 한 2달 사이에 정말 절실하게 느꼈죠, 저희가. 네. 예전보다 유럽과 북미에 비해서 먹고 살만하고 좀 더 온도가 올라간 사회를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사우스는 그럼 어떤 형태의 국제 질서를 원할 것이냐. 이 고민을 유엔도 했다. 왜? 유엔은 이제 자기들의 세상이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예, 5분의 1의 회비를 담당하던 미국이 빠졌고 돈도 없는데 유럽도 힘없고 미국도 힘없고 이제 유엔도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움직여야겠다고 느꼈는데 이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나 보다. 유엔의 고민은 간단합니다. 지금 상임이사국들한테 붙어있는 건 위험하다. 지금 상임이사국들은 모두 식민전쟁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네, 다 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럼 그걸 빼고 믿을 만한 나라는 뭐가 있지? 2차 대전 이후에 내내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보이기 시작했나 보다. 이런 큰일인데 아무도 몰랐고 이 원대한 꿈을 아이디어로 실현시키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중에는 재미없는 오산미남 차지호 의원이 있다. 약간 방학 숙제 미리 하시는 타입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나머지 국회의원들 중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 뭘 실천했잖아요.
하지만 네. 방학은 언젠가 끝난다. 우리 그 언젠가 끝난다. 네. 우리 방송에는 드리머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이 보통 스타가 됩니다. 방학 곧 끝난다. AI의 시대는 곧 찾아오고 국제 질서는 곧 뒤바뀔 예정이니까 거기에 먼저 준비하는 한국이 있고 유엔도 오시기 바라고 유엔이 오시면 닷컴 기업들도 모이시길 바라고 닷컴 기업들도 모이시면 다른 나라들도 외교 파트너로서 한국을 좀 무겁게 생각해 주시면 잘해드리겠다. 뭐 이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 얘기를 최대한 어렵게 할 겁니다. 방금 아까 밖에서 건조가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아주 어렵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열심히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가면은 여러분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남아요. 남진 않지 않아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대신 그랬지만 엄청 반응이 좋았잖아요. 졸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엔 좀 분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졸고서 댓글창이. 졸았다고 네. 댓글 안 써주시는 많은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네, 차지호 의원이 자원한 또 다른 차지호 코너 곧 시작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내 곁의 종로가 덧상화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아름다운 재단 수상한 복덕방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기 문을 잠글 수 있는 집도 있나요? 노숙 위기에 몰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죠. 이들의 집은 단지 숨을 곳이면 충분한 걸까요? 청년들의 집이 꿈과 미래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 몇 평인지,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인지, 숫자로 가득한 매물 전단지는 걷어내고 수상한 복덕방은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집을 연결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주거위기 지원 캠페인 수상한 복덕방.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자, 아름다운 재단의 새로운 캠페인 내용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가면 매물 전단지들이 붙어 있죠. 저 요즘 그거 보면 기분 좋죠. 값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아니, 꼭 부동산 안 가고 그냥 근처를 산책만 해도 요새는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벽을 희게 아주 도배해 놨더라고요. 저희 네, 동네는. 네. 서울의 분위기죠, 그게. 네, 그 떨어졌다고 이제 엄청 광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전세인지 월세인지 몇 평인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다 붙여놨죠. 하지만 이런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한 청소년 부모의 사례를 아름다운 재단이 가져왔는데요. 가족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집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집. 네, 이분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는데요. 반지하가 굉장히 눅눅하잖아요. 네. 네, 곰팡이가 번진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죠. 보통 반지하는 네. 이 습기 조절을 위해서 또 다른 자재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 반지하 방에 돈을 많이 안 쓰죠, 집주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기면 진짜 호흡기 질환 같은 거에 대한 큰일 납니다. 우려까지도 네,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이를 마주한 순간 차마 보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새 가족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빨래가 하루 만에 마른다 하면서 아기 옷을 뽀송하게 입힐 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네요. 아, 아름다운 재단이 뭔가 복덕방 역할을 해주는군요. 방을 구해주셨나 봐요. 네. 요즘은 집이 몇 채인지 얼마나 크고 비싼지에 관심을 갖는 세상이지만 누군가에게 집은 그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수상한 복덕방 캠페인은 그래서 청소년 부모, 노숙위기 청년, 자립준비 청년처럼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집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단 더보기란에 캠페인 링크를 넣어두었는데요. 클릭하시면은 아름다운 재단 수상한 복덕방만의 특별한 매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웃기고 짜증나는 게 젊은 시절에 그거였습니다. 저 많은 남은 방들을 일부러 비워놓고 있는 집주인들이 되게 많다라는 그렇죠. 것. 네.
예. 서울 강남이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그런데 꼭 모든 청년들이 다 들어와 살자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다만 가죠. 네. 방은 남는다. 분명 있다. 네. 활동가들이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재단 같은 활동가들이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온다. 네. 찾아보니까 집과 주거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례 관리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생활이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네. 또 요새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동네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연결해 주시는 캠페인이라고 하네요. 이런 거야말로 전문가를 등용해서 하려고 하면 관여하기에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기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산을 대표하는 부산 미남 차지호는 돌아와 있습니다. 네, 오산은 지방선거기관이고 오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후원 다 채우셨어요? 네, 후원이 너무 일찍 가득 차가지고 엄청 시민분들께서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차가지고 선관위에서 조금 뭔가 뭐라고 하시는 거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이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조기에 차버린 게 뭔가 이슈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뭔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연말에 뭐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이제 저라고 다니면 그때 차고 이러는 거니까. 네. 너무 일찍 찼다. 너무 일찍 찬 게 뭐가 좀 문제가 되는 구석이 있나 봐요. 아마 올해 300명 중에 첫 번째 채우신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정청래 당대표님도 비슷한 시기에 계시고. 좀 비슷한 시기에 차가지고 뭐 어쨌든 성원이 만곡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지를 받아서 이럴 때 뭐 당연히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하는 게 정부에 고용돼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임명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지지해서 된 자리고 그분들의 일종의 대의성이라고 하나 의지를 대변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뭐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저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고도의 정치적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뭔가를 대의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대의했다는 사실을 듣고서 마음에 들었던 분들이 후원금도 채워주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집단지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저는 이게 그냥 집단지성 이런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혼자 예전에 교수나 아니면 인도주의 활동가로 일하면 그냥 혼자의 의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경험이어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열심히 써도 검증받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지 못하면 외로워서 맞아요. 자기 확신이 안 생기죠. 맞아요. 그게 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예전에 분쟁 지역 현장이나 이런 데서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런 데서 연구하거나 활동하거나 할 때 좀 그런 고립감 같은 게 좀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따뜻하다. 그때는 혼자서 막 명상하면서 뭔가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명상을 하지 않아도 이 연대감들이 느껴지니까 그건 꽤 좋은 것 같아요. 차 다시 구하셨어요? 차도 구했죠. 네 사람은 탈 수 있는 차예요? 차는 구해가지고 중고차로 샀어요. 중고차로 사가지고 네. 예전엔 좀 저희 잠시 비서관님 차 타고 오더 타고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는데 지금 당당히 제 이름으로 된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딱 좋아요. 요즘 저 호르몬 좀 막혀가지고 수출 선적이 못 나가서 중고차가 좀 싸대요. 맞아. 평소보다. 맞아요. 저는 사람 새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손 타고 이런 것들이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덕분에 또 잘 다니고 그때 작년에 후원금 모아주신 걸로 이번에도 제네바랑 뉴욕 다니면서 이제 국제기구들과 일종의 연대체를 구성하는 거를 했습니다. 방송 제가 14년 차에 복수로 연락을 해서 나 여기 출연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은 처음입니다. 후원금도 다 찾고 일도 바쁘고 왜 또 나오시려고 했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고 지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프리비어슬리 온 차지오 코너
차지호라는 소년이 IMF 때 부모님이 비싼 학비를 대줘가면서 의대에 보냈는데 사실상 이것이 부모님에 대한 입학 사기였다. 철학을 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환자를 만났는데 두통이 있다길래 아세트아미노펜은 안 주고 두통을 없애려면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고 분쟁과 미래학자가 됐다. 뭔가 판타지 소설에 나올 만한 이상한 얘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봤더니 AI 시대의 기술은 독점과 계급화가 아니라 그 전의 혁명적 기술과 다르게 네. 그 반대로 나가겠을 수도 있겠다. 연대와 공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까지가 우리 지난번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결론이 공공지능이란 형태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오늘 하셔야 할 이야기를 제가 또 한 번 여쭙기 전에 네. 지난달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훨씬 시끄러웠어야겠지만 제네바에서 글로벌 AI 오브 협력 의향서 서명식이 있었고 네. 사실상 한국이 주도를 해서 유엔이 뭔가 대변역을 앞두게 된 네. 이런 일이 있었고 네. 그 사업에 참여하셨다 네. 정도가 그 사이에 신문에 많이 났던 차지호 의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차지호 의원한테 뭘 열어야 될까요? 전 그 얘기 방송 다 봤는데. 근데 다른 방송에서 사실 못하는 깊이들이 여기 그 PD님이랑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말씀 네. 못, 그러니까 뭐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뭐 충분히 못하신 게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PD님이 얘기하면서 내용들이 사실 좀 깊어지는 면들이 있어서 지난번 방송을 나가고 그 어린 시절 저랑 같이 공부하고 제 어렸을 때 공부하는 모습들은 덜 보고 그 큰 바이크 타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뭐 긴 머리 휘날리면서 그 크다라고 할 때는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을 뜻하죠. 그 큰 기름통, 할리 이런 네. 그런 걸 타고 이렇게 신나게 다녔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저의 지금 이렇게 뭔가 진중하고 뭔가 노던 시절 친구들 네. 연락 왔어요? 연락 와가지고 네. 뭔가 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지 뭔가 다시 봤다는 느낌으로 뭐 교수들이란 친구들이 같이 심포지엄 하자고 하고 그 AI와 공공지능이나 이런 주제로 네. 그래서 덕분에 무시를 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친구들한테. 이후에 예. 오토바이만 잘 찾는 친구들 연락이 와서 기억되고 있다가 네 공부했었나? 공부했었나? 그렇게 학위가 자유롭게 몇 개고. 그러니까 처음 들은 거다. 차지호 의원님 소식을. 뭐 계속 네. 그 활동가로서의 삶들 이런저런 이렇게 그 자유롭게 머리 기르고 뭐 이런저런 현장 누비던 모습들만 기억을 하다가 네. 이렇게 생각이 깊은 줄 몰랐다 이러면서 좀 연락이 오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또 한 번 더 과시하고자 나왔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우리 게스트분들이 있으면 늘 반성도 하기도 하고 스스로 돈 안 되고 먹물들이 많이 듣는다. 그들한테 보통 연락이 온다. 그래서 심포지엄에 많이 참여하시게 되었다. 였고 저도 그날 얘기를 의원님한테 듣고 그때 못 느꼈던 게 있긴 있었어요. 나중에 뵈면 말씀드리려고. 네. 어떤 거였죠? 그때 네. 왜 AI 기본법에 네. 지금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반대 투표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최초에 그 국회가 법을 만들 때는 일단 성장하는 다른 모든 산업하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지 뭐 반칙은 어떻게 정할지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을 넣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것까지는 이해했거든요. 근데 소버린 AI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조금 드러내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얘기가 좀 어려워서 이유를 그날 의원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생각한 거예요. 이 소버린이라는 단어의 느낌과 소버린 AI의 사용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소버린 AI는 좋은 말로 다른 나라 거 쓰느라 로얄티 많이 주고 휘둘리지 말고 주권을 지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로 우리도 나름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AI를 만들자. 이건 주권의 의미도 있고 독자성의 의미도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차지호 의원님은 그러니까 완전히 동의하진 않으시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나눴던 대화에서는 AI 기술은 누가 만들든 산업혁명처럼 만든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나가면 우리 주변을 다 같이 앞서 나가게 만들어주는
데 쓰는 거니까. 그렇죠. 글로벌 공공 인프라에 가까운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백신 때 경쟁하듯이 우리 백신 아니면 우리가 백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전 지구적으로 나누면 형평하게 나눌 수 있고 질환들을 막을 수 있는데 이걸 특정 국가에서 독점하거나 과도하게 쓰거나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의사였으니까 의사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술들이 형평성 있게 쓰여지는 게 전 사회가 경제적으로든 산업적으로든 잘 살 수 있는 토대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전에는 정보 생태계라고 했다가 지금은 지능 생태계로 바뀌어 나갔는데 이 지능은 일종의 공공지능, 글로벌 공공지능으로서 사람들이 가진 모든 삶의 인프라로서 작용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주도하는 국가가 사실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 물건만 쓰고 우리 것만 쓴다 이렇게 되면 한국 안에서만 뭐 내수시장만 보고 AI 산업들이 클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초기에 서버린 AI는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데이터, 우리 문화를 학습시켜서 우리만의.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그 독도가 누구 땅이야 이러므로 일본 땅 이러면서 그거 대답하면 그거 교정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 AI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AI는 문화나 국가를 넘어서서 개인에 대한 맥락화를 해요. 내 개인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대화하고 맞춤형으로 그 지능치를 맞춰버리잖아요. 그거는 문화적인 차이들이나 아니면 국가 간의 차이들은 이 프롬프트에 의해서만으로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AI 산업들이 강화돼야 되는 건 맞고 그게 이제 한국 경제에 뭐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원천 기술인 건 맞는데 그게 어떤 비유하자면 우리가 약을 만들자는 거예요.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가 만든 약으로 이걸 주도를 하자. 근데 의학계에서 보면 한국에서 약을 만들든 미국에서 약을 만들든 뭐 인도네시아에서 만들든 일단 없는 약을 새로 만들었으면 가장 좋은 약을 써야 되는 게 맞고 좋은 약이 여러 개 있으면 가장 싼 약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서버린이라고 한 개념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만의 약을 만들어서 우리만 쓰자는 게 아니고 이 약과 여러 가지 의학 지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의학 지식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한 거버넌스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거고 우리나라 국민에 의한 거고 우리 국민이 정부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소유한 거잖아요. 근데 이 개념 링컨이 얘기했던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 바이 더 피플처럼 이 개념에 기반을 한 소버린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개념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만의 약을 개발해서 우리만을 쓰자. 그래야지 산업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독점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카피라이트를 주장하거나 하면 카피라이트도 거기서부터는 옛날 개념이 된다. 옛날 개념이죠. 그리고 오픈 리소스 운동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AI 기술이나 이런 게 급진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건 소스를 오픈으로 공개해버리고 했다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로 넘어가시네요. 좋습니다. 지금은 여러 그 처음에 오픈 소스로 작용하고 있던 게 기업들이 이제 점점 달아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처음에 이게 기업들이 취했던 방식과 오픈 AI도 말 그대로 오픈 AI인데 지금 클로즈드 AI가 돼가고 있고 우리가 갖다 주는 돈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한테 오픈하나 그 돈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AI 기업들이나 미국에 있는 구글이나 이런 기업 포함해서 이 기업들이 AI는 그 데이터를 먹고 그 데이터를 열심히 먹고 지능체가 돼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는 어디서 왔냐? 우리 모든 인류에게서 왔어요. 인류의 지능에서. 현재 인류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류들에서 오는 전체적인 지식들이 일종의 데이터로 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얘가 똑똑해진 건데 그러면 예전에 지금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업 저는 이제 소유권이 공동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물지의 소유권을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느냐? 없죠. 없죠. 그거는 저는 조금 그래서 이 인텔리전스는 그런 식으로 공공지능 형태로 구획이 되고 이제 공공 인프라스트럭처로 이제 전 세계에 깔려도 충분한 시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인텔리전스를 누가 어떤 모델로 쓰고 뭐 한 달에 2만 원을 내고 쓰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인공지능 전체에서 보면 협소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큰 시장은 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의료 시스템. 그 개발도상국의 미충족 의료 시장만 2경에 가깝게 확대될 걸로 예상이 드는데
그 엄청난 시장, 블루오션 같은 시장, 그리고 한쪽으로는 시장이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인류 역사상 없던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자원들이 생겼는데 그거를 협소하게 우리 국가 것, 아니면 우리 기업 것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는 AI 대전환을 굉장히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경험을 하시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반대로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이게 기업과 기업이 아닌 개인들 간의 격차들을 더 크게 만들어서 아마 좀 디스토피아적 상황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건 아니면 우리가 잘 계획을 해서 유토피아적인 상황이 가건 이제 국민들은 한 10년에서 15년 안에 이걸 완전히 체감할 겁니다. 지금 만들었던 결정들이 우리가 10년, 15년 뒤에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극도로 바꿔놓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는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제 숙명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역할은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5년에서 15년 정도 바뀔 전 세계의 바뀐 패턴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측한 걸 가지고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는 디스토피아든 유토피아든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없다. 그거는 일부 기업들과 일부 엘리트 그룹들이 만들어 놓는 흐름에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갈 뿐이고 이거는 더 디스토피아적 가고 유토피아로 가는 걸 떠나서 우리가 지난 몇백 년, 특히 최근 한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200년간의 국제질서, 사회질서, 자본에 만들었던 질서들이 만든 공백들을 메울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메울 수 있는 계기들이 지금 손에 잡혀 있는데 이것들을 전혀 활용을 안 한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컨센서스를 안 모은다? 그거는 저는 저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방관을 하고 있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계속적으로 이벤트를 만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뵀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쉽게 재밌어지지 않는다고. 네네. 그때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제가 네.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열심히 했을 때는 모두가 웃겼다고. 그냥 잘하던 걸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잘하던 거. 덕분에 맞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이야기의 얼개를 다 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고 생각했던 게 그거라니까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냐. 우리가 폐쇄하고 독점하는 것과 네. 나누고 공유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경험해보고 후자가 얼마나 인류에 도움이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있나. 네. 이걸 생각해보니까 꽃밭이 됐어요. 제 머릿속이.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소버린 AI가 정말로 폐쇄적이고 한국이 잘 만들어서 그 돈을 한국이 다 번다라고 하면 그건 그다지 예쁘지 않다. 아마도 그날의 얘기를 하고 생각했던 건 차지호 의원의 머릿속에 있던 건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걸로 말하면 우분투 리눅스나 아치 리눅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많은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 개발 능력으로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우분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분투는 반투어로 무슨 뜻입니까?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한 단어잖아요. 그걸로 5만 가지 단어로 쓰인다면서요. 그게 덕이 되기도 하고 정이 되기도 하고 인류애가 되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리눅스의 후손 많은 OS들은 다 그걸 실천했어요. 뭘로? 공짜인 걸로 하나는 네. 그리고 오픈 소스인 걸로. 오픈 소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오픈 소스로 OS를 만들어 놓으면 해적들이 들러붙어서 다 망쳐놓을 줄 알았더니 결국은 최적의 가장 가벼운 효율적인 OS가 남아서 현대 대기업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OS 로열티 값 덜 받은 하드웨어를 사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 오픈소스의 힘은 어디서 나왔지? 개발자들의 박물지에서 나왔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했던 문제란 말이에요. 산업혁명 때 엔진 만들고 모터 만든 회사가 돈을 엄청 벌고 그 돈 모아서 전쟁 일으키고 뭐 식민사업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지능이다. H빔이나 모터가 아니라 지능이에요. 지능은 돈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결국? 그때부터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그래. 지금 오픈 AI가 2만 원 받고 3만 원 받는 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 같지만 이거 되게 이 산업의 역사로 보면 조그만한 병아리구나. 이때 길들여야 되는 거구나. 지금이 중요해요. 병아리 잘못 길들이면
큰 닭이 돼서 우리 잡아먹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꼭 그 공공이 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소셜 미디어가 처음 생겨났을 때 네. 만약에 전 세계가 충분히 똑똑하고 평화로워서 논의를 통해서 이것에 중독되지 않게 하자거나 가짜 뉴스를 함부로 퍼뜨리지 못하게 하는 로컬한 그 합의들이라도 서로 모아보자. 네. 라고 했으면 메타에서 돌아다니던 정보가 도널드 트럼프를 당선시키는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큐아논도 적거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우리는 소셜미디어 혁명을 한번 거쳐봤거든요. 짧으나마. 그 결과가 무척 나쁘거든요. AI는 얼마나 심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고 다시 이제 세부적인 예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본적인 거는 이런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휴먼 온리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의해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의해서 구축돼 왔어요. 그리고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자원의 희소성이 있습니다. 의사 한 명을 만드는데 20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나라 혹은 그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에서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절반 30-40억 명 정도는 제대로 된 의료적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시국이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21세기에 우리는 이렇게 진료보고 의사들 뭐 진료보거나 아니면 약국 가서 약을 타는데 그 지식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가족들이 죽거나 아이들이 죽거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2명 중에 1명인 거예요. 지구에서 사는. 너무나 이상한 시기에 와 있죠. 그런데 이 지능의 불평등성,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불평등성 때문에 저는 뭐 예전에 그런 인도지 활동가로 일을 하고 다녔을 때 전 세계가 계속 망가져 있고 망가진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는 거를 발견을 했었어요. 이거는 뭐 20-30년 이상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하나는 이전에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만들었던 수많은 불평등이나 차이의 갭들이 패턴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패턴이 긍정적으로 바뀌든 굉장히 더 극악으로 바뀌든 어쨌든 변화의 기회는 굉장히 충분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인간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면 의사에 준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과학기술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도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경제 시스템, 국제 안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결국에는 국가 간의 차이, 개인 간의 차이를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안에서 구조화돼서 굳어져서 이게 불평등한 세계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체계가 AI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차세대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사례로 설명해 주셨죠. 스마트폰으로 눈을 촬영해보고 동공을 보고 어떤 병을 알아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건 숙련된 의사가 필요 없는 일이다. 인공지능과 사람이 같이 일하면 그 전에 사람들 사이에 이제 직접인 차이들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청년들 사실 그건 좀 위협적인 얘기인데 예전에는 교육의 정도가 차이 나고 과학기술 정도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한국의 청년들을 훨씬 더 우선시해서 채용할 수 있는 수요가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을 했을 때 한국의 청년들이 AI 활용하는 거랑 개발도상의 청년들이 AI 활용했을 때 생산성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훨씬 싸다. 네. 그럼 기업은 섞이죠. 기업은 여기를 고용하면 되고 또 예전처럼 여기가 이민을 와야 돼서 국경을 두텁게 하면 해결되는 방식으로 막았다고 하면 지금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산업이니까 뭐 케냐에 있는 혹은 인도에 있는 또 여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개발 인력들이 AI랑 결합을 했을 때 한국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만든다고 하면 기업들은 노동시장들을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쇠국하면 뒤처질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의 주도로 전 세계 노동시장들이 사실 그 통합돼 나갈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이제 그 기술 생태계가 전 세계 곳곳으로 넓혀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의 AI 정책이나 AI 산업에 대한 초점들이 지나치게 내수라고 하면 돼요. 국내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경제나 산업에서 국경이 무슨 의미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예전에 우리를 막고 있었던 게 언어 장벽들, 물리적 거리들인데 지금 그 거리들이 굉장히 깨져 있고 왜냐하면 그럼 예전에 뭐 디지털 시대 때 원격으로 하는 업무들
코로나 잘 안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과 사람이 협력을 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협력하는 거랑 눈을 보고 이렇게 협력하는 거랑 사람은 훨씬 더 눈을 보고 물리적으로 맞대서 협력했을 때 시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죠. 근데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AI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랑 직접 협력하기 전에 나는 AI와 협력을 하고 나와 협력하고 있는 AI가 또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들이 AI에 매개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물리적 거리나 사람들이 직접 뭔가를 일해야 되는 역량들이 이게 필요성들이 예전과는 좀 다른 패턴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회의실의 물리 공간이 좀 뒤틀어졌잖아요. 예전하고 다르게. 네네네네. 똑같이 회의실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네네. 그들과의 의논을 조율하고 정보를 더 내주는 데에 이들 앞에 있는 AI 에이전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지금 내 1m 앞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가 그것 때문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시공간이 많이 뒤틀어져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먼 거리도. 네. 예, 그냥 줌으로 저 조그만 얼굴 보고 하는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상황. 사람을 고용하거나 사람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산업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하는 분 많아요. 이미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고 사실 AI가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기업에 내가 가서 일을 해서 샐러리 받고 이런 방식으로 살았다고 하면 지금은 한 명의 개인이 AI를 통해서 한 기업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전 염려는 생산력은 극단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물론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일자리는 이 노동시장은 그만큼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 거예요. 네. 근데 자본주의 체계에서 이제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주고 노동자들이 다른 수요처가 됨으로 인해서 이 순환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맞죠. 근데 생산력은 높은데 수요가 없어진다? 많이 봤던 거잖아요. 예전 대공황. 네.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AI가 이렇게 극도로 전환될 때 지금이 가진 우리가 경제와 자본 시스템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주도하고 AI로 만들어진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근간인 노동 시스템 그리고 거기서 수요로 만들어지는 시장들이 이제 기업들이 만든 뭔가를 소비하게 되는 이 순환 형태가 깨져버리게 될 것 같은데 그 깨져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설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업 문제는 확실하게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 과도기가 다 끝나고 나면 좀 새로운 이제 평형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과도기적 상황은 단연코 실업 문제가 뭐 우리가 IMF나 이런 걸 겪었지만 거기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질 거예요. AI 전원 과정 안에서. 그럼 이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결국 한 국가나 한 사회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상황인데 지금 이 조짐들이 일부 섹터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환들이 극도로 빨라졌을 때 그리고 이 극도로 빨라진 전환들이 5년에서 15년 사이에 뭐 직업의 절반 정도가 패턴들이 바뀌어 나가게 됐을 때 이거를 과연 우리 사회가 버텨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버텨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안정망을 만들어놔야지 우리 사회가 그냥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AI 기본 사회라는 공약을 만들고 지금 국정과제가 돼 있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노동시장과 자본주의 체계들을 한 번에 한 10년 단위 안에서 새로운 체계로 디자인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들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사람들은 기본소득이나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충분한 극단적인 생산력의 향상이 이제 국민들한테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을 때 가능한 거고 이 상당 기간 동안 우리는 사회적 안정망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시켜주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게 우리는 A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강화시켜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사회가 충격받고 무너지려고 할 때 이 사회적 안정망이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를 보호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게 저는 이 과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저기 문을 잠글 수 있는 집도 있나요?
아름다운 재단 주거위기 지원 캠페인 수상한 복덕방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다려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라인업.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겐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여러분이 젊든 늙었든 상관없습니다. 액세스몰에서 라디오만 사주셨으면 됩니다. 라디오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후기 하나 소개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김땡성님의 후기입니다. 적립금 1만 원 드렸습니다. 받아가시고요. 음악 감상 겸 밤에 들을 라디오가 필요해서 샀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가장 놀란 건 라디오 수신율과 음질입니다. 이렇게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만 전쟁 났을 때 필수. 근데 전쟁 중요해요. 말고도 진지하게. 네, 전쟁 말고도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일본에서는 또 그런 재난이 많으니까 네. 라디오를 일부러 보급을 한다면서요. 맞아요. 특히 뭐 양로원이나 지진 이런 때라도 데.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때 안전한 건 라디오밖에 없어서. 남는 건 정파뿐이거든요. 네, 중요합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도 주파수 잡음 없이 아주 짱짱하게 잘 터져서 매일 밤 기분 좋게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피커로서의 성능도 훌륭합니다. 블루투스도 좋지만 AUX 선을 연결해서 애플뮤직 무손실 음원으로 꼭 들어보세요. 드럼이나 베이스가 주도하는 곡을 틀면 특유의 묵직한 리듬감이 심장을 쿵쿵 울리면서 확 들어오는데 사운드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 이 기본적으로 라디오 음원이 네. 공명이 커야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큰 방에 라디오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라디오 스피커를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멀리 퍼져야 돼요. 근데 멀리 퍼지는 소리의 특성은 뭐? 낮다. 그래서 좋은 라디오는 보통 드럼과 베이스가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악도 들으면 매우 좋다. 네. 기기 마감도 좋고 소리도 든든한데 가격까지 착해서 가성비 최고의 라디오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구매하시면 또 액세스몰에서 특별히 제작을 한 XSFM 에디션 아크릴 플레이트를 드리죠. 이거 비싸다고 몇 번이나 저희가 강조드렸습니다. 쉽게 살 수 있는 게 두껍다고요. 아니에요. 네. 아크릴은 비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수세미로 설거지하지 마시고 그냥 슥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4분까지 있으니 구매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고용인이 가장 많은 가장 오래된 라디오 회사에서 만든 라디오를 액세스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쟁 지역에 네. 의사로서 가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생각하실 법한 게 이건 거예요. 자조 의원이시라면. 내가 간 뒤에 의사가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맞아요. 의사 대신 유능한 어떤 다른 존재를 남겨둘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제가 어저께 MBC의 손석희 선생이 하는 프로그램에 이세돌 국수하고 페이커 선수하고 나왔길래 네. 인류의 대표들이시잖아요. 보다가 다르게 생각하게 된 거였거든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국을 했어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세돌 구단은 집에 가요. 근데 알파고는 어디든지 남아있어요. 우리 동네 기원에 이세돌 구단이 멘토하러 와줬어요. 바쁘신데 뭐 2시간이나 있겠습니까? 그분이 가요. 대신에 알파고는 동네 꼬마애들의 기보를 계속 봐줄 수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의 의사 선생님이 가도 남아있을 수 있는 인간 아닌 어떤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래서 행복함과 그러니까 불행함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뉴스란 말이에요. 내가 없어도 맞아요. 내 일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니 내 직업이 없어졌다 쳐. 그래 나는 굶어 죽겠어. 근데 아파. 병원에 갔어. 근데 돈을 안 내도 되는 의사에 준하는 어떤 존재가 내 대부분의 질병을 봐줄 수 있어. 그럼 이거 진짜 현장에서 일하면 고달프거든요. 고달퍼. 그런데 이걸 평생 어떤 특정 개인이 자기 삶을 던져가지고 평생 이렇게 했던 게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위인들. 근데 위인들은
성자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대중화되기도 어렵고 시스템으로 안착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해서 뭔가 일방적인 희생과 몸을 던지는 거는 저도 그걸 해봤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 이 불평등은 으로 이제 환자들이 죽고 이 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슈바이처가 100만 명이 있어도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 죽음들을 막을 수 있을까? 못 막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필요한 건 슈바이처 100만 명이 아니고 500만 명 뭐 더 이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때 인공지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 실제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가 의료 쪽으로 확장돼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사실 슈바이처 같은 의사들의 몇백만 명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슈바이처가 구글에 고용돼 있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응. 자, 내가 직업을 잃었어요. 응. 나는 직업을 잃었고 당장 수익이 별게 없지만 여러 가지 돈을 내야 하는 재화가 필요해요. 네. 근데 그 재화 중에 상당 부분 인류가 만들어 놓은 정보로 할 수 있는 재화들이 있으면 그 상당 부분도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도 다 직업 대신 AI가 대체했으니까. 그럼 한 가지만 완성되면 돼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어떤 닷컴 기업에 채용돼서 돈을 우리한테 받아가지만 않으면 돼요. 아니면 닷컴 기업에 참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의료 시스템은 이렇게 그 의사들은 사실 개인 사업자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국은 공공성이 강화된 의료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비교적 싼 값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험 체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AI 심사평가원이 그러니까 서비스 비용 중에 2%만 국민이 내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저 사람 의사 없는 병원에 갔더니 1원 50전이 나오는. 아니 얼마 전에 업스테이지 대표님이랑 잠깐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네.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못 해본 생각인데 환자가 자기 데이터를 어쨌든 병원에서 내가 봤던 진료 기록들은 병원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굉장히 잘 설계해서 토큰 이코노미 형태로 만들어서 환자가 진료보고 무료로 진료보고 저는 이제 무료로 진료보는 것 같지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료로 진료보는 게 아니라 진료보면 볼수록 돈을 받아가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들어볼까요? 네? 또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데이터들은 자기가 데이터를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여하는 거를 자본주의 체계에서 내가 데이터를 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 데이터로 이 의료 인공지능이 강화된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거를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지분을 확보한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인데 지금은 뭐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걸 쓰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쓰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내면서 이걸 무료로 풀잖아요. 근데 점점점 인간이 만든 데이터들이나 양질의 데이터를 중요해지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작용하는 순간 결국 공공지능 형태로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형성이 되고 그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인간은 어차피 그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데이터가 없으면 그 인공지능은 작동하지 않아. 심지어 뭘 적지 않아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대가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무료로 쓰는 데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공 거버넌스로 디자인된다고 하면 우리가 내는 데이터, 인류가 만드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여기에는 공공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우리는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지능으로 만드는 거는 국가의 책무, 국가가 그냥 어떤 호혜적인 뭔가를 베풀거나 기업이 사회공헌 사업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인류가 가진 데이터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들어진 데이터고 여기서 우리 데이터의 이게 어떻게 보면 집합적 지능으로서 공공지능의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예 없던 일이 아니에요. 이미 네. 옛날에도 지금도 네. 전 세계 제약회사들은 네. 가난한 청년, 좀 나쁜 예입니다만 가난한 청년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생동성 실험을 하죠. 네네네. 네, 피도 뽑고 약도 먹여보고 네네. 합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직접적이고 분명하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한텐 그런 일이 없나? 여러분이 유튜브 보시면서 프리미엄 가입 안 하셨으면 거지 같은 광고를 버가면서 구글한테 돈을 벌어주시고 계신데 여러분의 존재가 구글한테 돈을 벌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가
심지어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도 구글한테 돈을 벌어줍니다. 이 컨텐츠도 인류의 박물지의 일환이고 우리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잘하면 이제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가 총 내려 서로 돈 안 받기로 하자 라고 쇼부쳐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지난 몇십 년간 있었던 세계가 뭐 몇백 년 전에도 있었고 몇천 년 전에도 있었다라고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도 자본주의 체계처럼 이런 식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까? 드라마에서 그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엽전 주고받고 뭐 네네. 있고. 근데 그거는 현재까지 우리 시스템을 과거를 투사해서 보는 거고 실제 자본주의 체계는 산업혁명 이후에 공고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공고화된 게 그 이전에 식민지 체계 위에서 전 세계로 확장돼 나갔던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기본은 이 기술이 단 하나 막대한 생산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본을 만들고 자본이 다시 기업들을 강화시키고 이 격차들을 넓히면서 네. 노동자와 이제 자본 사이의 어떤 구성체를 새롭게 구성한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현대적인 발명물이에요. 자본주의 체계라는 게. 네. 그리고 기업에 사람들이 고용돼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그리고 샐러리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현대적인 발명품입니다. 네. 근데 이 발명품이 만들어진 근간 조건은 산업혁명이었거든요. 근데 AI 혁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그 생산 시스템 자체가 변화되고 막대한 생산이 생긴다. 인류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류만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 생산, 직 서비스 생산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 함께하거나 대체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진 체계가 지금의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형태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큰 상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급하게 바뀌어 나갈 건데 문제는 이게 어떤 체계로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예측하는 건 사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급격한 전환이 있을 거다. 그 전환은 산업혁명 전과 후를 나눌 만큼의 전환이 될 거다. 그리고 거기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새로운 삶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확실한 건 속도. 이 속도가 그럴 수 있는 기술적인 플랫폼이나 기술적인 속도가 만들어지는데 15년 이상 안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변화를 유도하고 거대한 압력을 만들 만한. 그럼 제가 가진 문제는 뭐냐면 15년 동안 이 변화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급격한 불안정한 사회 전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지를 봤거든요. 이게 전쟁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큰 규모의 재난이 만들어서 사회가 초토화되고 다시 회복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90년대 초중반에 러시아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IMF랑 뭐 이쪽에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그룹들이 워싱턴 프로세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쇼크 세라피라고 해서 충격요법을 썼어요. 급격한 자본주의 전환. 민영화시키고 이제 실업률 높아지는 거에 대한 그게 동권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죠. 그게 몇백만 명을 죽였어요. 사망률을 2008년도에 제 그 데이비드 스타클러랑 이제 그 마틴 맥키라는 제 동료 교수가 런던에 있었는데 그 교수들이 추계를 해봐서 사망률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근데 적어도 수십에서 수백만 단위의 사람들이 추가 사망을 했더라고요. 어떤 재난보다 사회 시스템이 급격하게 전환될 때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그냥 역사서로만 읽었다가 얼마 전에 그 수원대의 저 벨리아코프 일리아 교수님이 그 자기 어릴 때 얘기를 한 책을 쓰셔가지고 네. 재밌어서 봤더니 실제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는 게 확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장막 시대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우체국 가서 돈 낼 일 없고 병원 가서 돈 낼 일 없고 초중고등학교 가서 돈 낼 일 없고 대학교 가서 돈 낼 일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쉬움을 겪어본 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가 모든 게 돈인 세상으로 하루아침에 바뀐 다음에 그걸 개혁개방이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바뀌기 전에 모든 국영 인프라를 몇몇 사람들이 다 손에 집어넣었더라. 이걸 적응하는 데에는 배고픔도 있었지만 네. 박탈감이 심하고 박탈감이 심하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떨어뜨리면 사람을 긴장시키잖아요. 네네네. 위액 쏠려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제가 일했던 컨텍스트가 다 그런 급격한 전환의 컨텍스트였어요. 분쟁이 나건 아니면 뭐 극도의 재단이 나건 아니면 사회 체계가 바뀌건. 근데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우리 북한도 하나의 예인데
어느 정치 체계로 바뀔까, 어떤 시스템을 바뀔까는 저한테는 좀 어려운 주제였어요. 네. 근데 제가 글로벌 위기나 인도주의 활동, 위기 전문가나 인도주의 활동가로 일을 하면서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이렇게 급격한 전환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게 할까.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이게 어떤 체제로 변화가 되든 정치적인 체제를 구성하는 그 나라 국민들이 하는 일이고, 저 같은 사람은 이 급격한 전환기 때 사람들이 덜 죽게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 단위로 급격한 전환을 맞고 있잖아요. 하나는 AI, 이제 다른 하나 외부의 위기 팩터들은 기후 문제. 네. 기후 문제와 AI가 겹쳐지고 분명히 다음 팬데믹도 반드시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후로 인한 연쇄적인 충격들, 식량 위기라든지 식량 위기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어 중동 같은 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지금처럼 전쟁이 나고, 전쟁이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국가들로 확산되고, 그러면 그런 국가들이 기후 추격국이 무너져서 연쇄적인 효과로 이제 한반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때 팬데믹이 발생한다. 그리고 거기에 AI 전환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걸 어떤 나라가 버팁니까? 그래서 이 위기에 대한 요인들이 사실 거의 100%올 위기라는 판단들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어쨌든 AI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AI에 대해서 세심한 정책 설계나 AI 기본 사회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는 저는 일종의 발제자처럼 큰 질문을 던지고 이게 제가 했던 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지, 제가 했던 답이 답이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국민들과 이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런 전환기 때 질문들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전환기 이후에 우리는 어떤 글로벌 시스템에 살게 될까? 어떤 사회로 나가야 될까? 글로벌 연대들은 이게 분열로 나가게 될까? 아니면 연대체를 구축하게 될까? 근데 지금 만들어지는 현재까지 AI와 기후나 에너지 문제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양상은 이란에 있는 전쟁, 뭐 가자에 있는 전쟁들, 혹은 수많은 분쟁들, 그리고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극단적인 체제 경쟁들, 경제 전쟁들, 뭐 전쟁의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이 우리가 인류가 가진 주요한 발명품이자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에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자원의 희소성에 기반해서 경쟁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그 경쟁적인 체제 안에서 그 가장 안 좋은 극단적인 형태가 이런 전쟁의 그 문법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자원의 희소성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능이 더 이상 일부 엘리트 그룹들이나 일부 국가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공공재로서 이 모든 지식들, 지능을 이용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은 생산량의 격차를 보이지 않고 전 세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은 격차를 가진 생산성, 그 GDP나 국내 생산성을 보유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같은 문법을 유지를 해야 될까? 혹은 이 사회에 맞게 새롭게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는 국가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후추, 뭐 다이아몬드, 가장 많게는 노예. 예. 지난 한 세기 동안은 석유.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다 한정된 자원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클로드한테 시키면 되니까 노예 필요 없습니다. 후추 돈에 많아요. 도청된 말. 아리백이 이루어져요. 네. 예. 전쟁을 일으킬 이유는 개미나 인간이나 똑같은데, 인간에게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이유는 사라진다. 무언가를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만 잘 설계를 하면. 30년 전에 국제사회가 잘 모여서 이런 시스템을 전환하자고 얘기됐어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진 시스템,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부르잖아요. 쉽게 안 바뀝니다. 네. 한 국가나 한 개인이나 뭐 어떤 그룹이 됐든 일부 그룹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세계는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기자 기회인 게 세계가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예전에 못 보던 국제 질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네. 못 보던 생산력의 증가들이 시작하게 됐고, 전 세계의 지식 산업의 패턴들도 바뀌어 나가고 있고. 이것도 기회죠. 많은 1세계 국가의 극우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말아먹을 거거든요. 말아먹을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폐허 속에서 유럽과 미국의 정치권들은 뭐 새로운 걸 하지라고 찾아야 되는 반성의 계기가 무조건 올 거예요. 우리도 한번 겪었잖아요. 저희 저번 정권, 이번 정권 넘어오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일으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정치적 위기가 경제적 위기가 다른 거랑 동반이 됐을 때 국민들 전체가 뭔가를 변화해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이 리더십 그룹들은 크게 시스템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정치면만 보는 사람들은 네. 시민들이 말한 그 컨센서스가 공화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로 끝나는 줄 아는데 지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면 네. 알고 보면 그 컨센서스에는 네. 부동산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고 네, 네. 노란 봉투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그 뭐 소버린 AI 뭐 지금까지 좋아하시니까 AI에 대한 열심히 투자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해오신 AI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걸로 국제 질서를 이끌자는 이 합의도 이 모든 게 다 새로운 컨센서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구체제 때문에 우리가 망해 죽을 뻔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이번 정부에서 저희는 같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전략이 아직도 여러 컨센서스가 없고 이게 전략이라는 것도 뭐 정부 내에서도 경쟁하고 정치 엘리트 그룹 안에서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경쟁의 축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라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 AI 기본사회 이 전환기 때 AI 기본사회라는 비전들을 가지고 한국뿐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들 이제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대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와 다른 국가들이 연대체가 만들어지면 이 비전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한 국가의 목소리가 단위체로 커지잖아요. 근데 다른 한쪽으로 이 아젠다들을 매개하고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하나의 표준을 만드는 데가 그 기능을 하는 데가 UN 기구였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혹시 한국에다 대고 너네 부동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때까지 왔다 지난달에 그 얘기예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가 다자기구들이 유엔기구들은 사실 유엔기구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네. 예, 유엔기구들이 힘을 가지는 거는 결국 회원국가의 힘을 기대서 이제 힘이 생기는 거고 유엔기구는 우리가 유로센트릭하다고 얘기하는 유럽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유럽의 한 파트니까 한 파트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한 문화권이니까.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만든 세계 질서들로 구성된 게 유엔의 모델이고 네. 예전 동구권들의 모델이 투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의 전승 국가들 안에서 만들어진 세계 체제가 지금까지 와 있던 거고 유엔 체제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유엔 시스템이 견고함이나 거기에 대한 기능이라기보다 뒤에 유럽과 미국의 아젠다가 나토의 힘. 예,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세계화되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해보면. 대서양 동맹의 돈과 무기. 근데 지금 미국이 빠져버렸잖아요. 5분의 1의 현금과 네. 많은 투표권을 들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유엔은 제가 보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설 이후에 최대의 위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를 다려봤죠. 정치적인 자원들 그리고 재정적인 자원들. 근데 유엔은 그러면 사실상 힘이 굉장히 약화돼 있는데 우리는 이 유엔이라는 다자기구의 플랫폼을 포기하면 안 돼. 인류가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데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만든 게 유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랫폼 자체는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그럼 여기에 이 체제가 다시 강화되고 다자주의가 역할을 해나가는 데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자원들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목소리 있는 블록들. 저는 이게 한국이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단순히 재정적인 경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들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글로벌 아젠다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이 전환기 때 우리가 설계한 어떤 큰 아젠다가 국제사회에 던져지고 여러 회원국가와 유엔기구들 안에서 논의돼서 하나의 원칙이나 이게 국제 질서로 승화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 했던 게 저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도 뜻이 깊었는데 이런 AI 기본사회, AI는 공공지능으로 기능을 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이제 AI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는 의료 시스템, 교육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AI로 전환돼야 나가야 되고 그건 굉장히 포용적으로 평등성 있게 전환돼야 된다. 유엔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과 재정적인 거 그리고 정치적인 자원들을 한국이 가지고 유엔 기구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기구 지금 6개 기구들이 가치화적 연대체가 구성돼 있는데 이게 유엔 역사상 쉬운 게 아닙니다. 유엔 기구들은 서로 경쟁하죠. 경쟁하고 있고 네. 특히 지금처럼 재정 위기가 왔을 때 더 경쟁하는데 이거를 묶어낸 거예요, 한국이. 그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ILO와 이주기구, 전기통신연합, 세계 WHO, 세계식량계획, 유엔 개발계획 이렇고 더 참여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 세계 기구들이 더 참여하려고 웨이팅 리스트에서 기다리고 있고 협의를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기 전과 많은 분이 이제 기호 한 15번쯤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 나오면은 거기 써 있던 공약 같은 일이 네, 맞아요. 지금 허경영이 비슷한 얘기를 했죠.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 이게 이제 들으니까 어떤 얘기인지 감이 와요. 이제 좀 이해했어요. 유엔이 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이 빠져서. 근데 원래 유엔은 평화를 매개로 거대 담론을 주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유엔은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산물이고 2차 대전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20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네. 브릭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사우스로 경제 질서와 외교 주도권이 옮겨간다. 그렇다면 유엔은 자신의 아젠다가 약해지는 걸 대비해서라도 이 유럽 북미의 담론을 담은 제네바적 담론이 아니라 어느 다른 도시를 상징적으로 배경으로 하는 어느 다른 나라를 글로벌 사우스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질서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게 하나 있고 AI 혁명 때문에 죽을 사람들과 살아남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비하는 일도 국제기구가 해야 되고 국제 외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꽤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동안 글로벌 사우스를 얘기하면서는 한국은 기존 1세계와 글로벌 사우스 사이에서 양쪽의 발을 어떻게 잘 걸치고 위태위태하게 외줄타기 하는 외교만 잘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선택으로 인해서 글로벌 사우스의 외교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럼요. 글로벌 사우스랑 글로벌 노스를 양쪽에 우리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애썼다고 하면 지금은 양쪽에 손을 잡고 이 길로 가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유엔 기구들이나 다른 국가에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희 AI 기본사회 공약 국정 과제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기 어쨌든 계엄 때 낮에는 집회하고 저녁 때는 공부하면서 의원실에서 막 열심히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확신이 안 들었었어요. 좀 너무 거대한 담론이고 전환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유엔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인도네시아랑 한국이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하면서 AI 기본 사회 AI 기본 의료, 특히 기본 의료 시스템을 AI로 전환시키고 그게 보편적 기본 의료 형태로 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협력을 하기로 그러니까 저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국빈 방문을 2번 연달아서 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브라보 수비안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다 국빈으로 왔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분명히 그 계산이 있을 텐데 그 계산이 뭘까?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을 데리고 해볼 만한 사업이 있죠? 네. 그게 지금 설명해 주신 건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걸 기획하고 그랬을 때 각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성한다. AI에 대해서 구성한다. 그럼 그 각 국가별로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랑 같이 한다고 하면 싱가포르의 자본과 기술력이 함께 연대할 수 있죠.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같이 연대할 수 있고 중동의 일부 산유국과 연계하면 거긴 자본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나 이런 국가들 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인구입니다. 네. 그리고 인구에서 나온 그 막대한 데이터가 우리가 AI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블록을 형성하려면 결국 자본과 기술과 데이터 이 세 개의 싸움인데 자본과 기술은 좀 연계하기가 좀 덜 어려워요. 근데 인구를 연결한다는 거는 그 지역 블록 국가들 간의 하나의 AI 에이전트 소셜 플랫폼을 형성을 해야지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결국 우리가 가진 모델들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만든 플랫폼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한테 거의 무상으로 막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죠. 그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뭐 돌려드리면 되고. 아니요. 우리가 가져온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인도네시아랑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건데 근데 거기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해도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데서 그게 힘이 생기는 거니까. 네. 저 어릴 때도
뭘 열심히 해보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쉐어웨어나 프리웨어를 썼단 말입니다. 네네. 무료 아니면은 나중에 돈 내는 거 한 달 써보고 그런 거 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어떻게 남기지? 그래도 남기고 먹고 살거든요. 많은 젊은 이제 그 개발자나 게이머 지망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면서 그게 허브의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이 AI 허브에서 저는 이 허브라는 단어를 네. 주목하게 됐어요. 네. 허브는 리더나 패권국을 대체하는 용어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의 외교 지형의 사람들이 미국은 미쳐서 안 되고 중국은 옛날에 무서웠기 때문에 언제 또 저렇게 바뀔지 몰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파트너를 쳐다볼 때 한국이 우리는 허브 정도 할 건데요 라는 메시지가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는 허브가 글로벌 AI 허브라는 표현을 가지고 6개 국제기구 그리고 뭐 3개 정도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들도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저희 계획들은 다 촘촘하게 설계를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거는 회원국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한국만의 것이 아니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국가, 인도네시아나 뭐 가나나 뭐 루안다나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이 같이 이게 한국만의 허브가 아니고 회원국가로 주도하는 회원국가로 참여를 하면서 이거를 사실 한국만의 뭔가 아니면 우리가 독점하는 뭔가가 아니고 전 세계 공공재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동의해 줄 만한 정상들을 그동안 만나고 다닌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 또 대통령이 또 그런데 관심이 많은 정상들이 특히 인도네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한국으로 와서 이제 동의를 하고 가게 됐고 그런 상황들이 사실 어떤 경제적인 혹은 산업적인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이 한국의 본사의 기능의 일부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는 한국이란 국가 안에 내수 시장을 보고 한국 지사 정도 설치하지. 그렇죠. 본사의 기능의 일부가 이 본사의 기능의 일부가 지금 싱가포르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본사라는 게 미국 서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기능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한국으로 올 이유가 사실 크지 않았었어요. 근데 유엔이 오고 유엔이라는 게 전 세계 이게 3차 산업 혹은 서비스 이코노미의 전환 시장에 공공 액터로서 가장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건데 거기가 한국에 와 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시스터 캠퍼스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 세계 주요 테크 기업들의 이제 뭐 그 인텔리전스 그룹과 혹은 사회 공헌하는 본부들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뭐 스탠포드나 뭐 존스 홉킨스나 옥스퍼드 이런 데 있는 주요 싱크탱크들이 한국의 시스터 캠퍼스를 구성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유엔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재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이 둘 다의 문제에 부딪혀 있어요. 근데 AI 전문 인력들도 없고 전문 그룹들도 없고 재정적인 것도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터너티브 파이낸싱이라고 대안적 파이낸싱 모델들을 재정 모델들을 계속 설계하는 게 유엔의 가장 큰 숙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구획된 게 저는 우리가 AI에 대한 아젠다를 낼 뿐만 아니고 유엔에서 없던 시스템을 유엔에 제공해주는 하나의 모델로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팔짱 끼고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너네가 거기 제네바랑 뉴욕에 앉아가지고 그거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불러올 수 있겠니? 맞아. 그런 내용. 그게 선행되면 네. 그 블러핑이 만약에 통한다. 우리 진짜 그걸 보여줄 수 있다. 그럼 다른 나라 회사들도 와야죠. 이게 뭐 아예 선례가 없던 일이냐. 그 나라의 안정성과 체제의 잠재성을 보고 팬데믹을 구경한 다음에 네. 많은 서양의 굴지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아시아 지사를 다 서울로 옮겼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로 검증 받아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유엔의 지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유엔에 가진 본부, 그러니까 헤드쿼터의 기능 중에 일부가 한국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도 헤드쿼터고 여기도 헤드쿼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 혹은 뭐 전 세계 주요 싱크탱크들도 하나의 기능들을 한국에 놓는 게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와 있고 한국이 한쪽으로는 유엔이 가진 공공 거버넌스의 기능들, 다른 한쪽으로는 민간 기업과 그 전 세계 싱크탱크가 가진 인텔리전스의 기능들이 이 양쪽이 하나의 캠퍼스로 한국 사회, 한국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있다. 그럼 저는 한국이 어느 정도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우리 역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만든 게임의 규칙에 우리가 따라가고 거기 변방으로서 작용을 했고 네. 그 20세기, 21세기도 그 유럽과 미국이 만든 전 세계 질서, 그러니까 게임의 법칙들을 거기서 만들고 우린 그 게임의 법칙에서 다른 국가들 다 남이 만들어놓은 게임의 법칙에서 조금이나마 앞서가려고 앞서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따라가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큰 전환기고 새로운 게임의 규칙들이 형성되는 시기에 저는 한국이 그 게임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네바가 스위스에 안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위스에 제네바가 생긴 게 아니고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의 제네바라는 도시가 뭐 여러 가지 국제 관계에서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그 많은 독재들과 그 이후에 수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겪었을까? 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큰 전환기 시대 때 한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나라고 한국의 리더십은 좀 착한 리더십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나라를 제국주의 국가여서 다른 나라를 침탈하기를 했어요. 아니면 뭐 우린 한 번도 제국을이나 패권국가 되지 않고 선진국이 된 거의 유일한 나라인 것 같아요. 안전한 거래 대상.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 글로벌 전환기에 대해서 굉장히 착한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어쨌든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여러 삶을 살았는데 인류의 대부분 착해요. 네. 착해. 일부 정치적 엘리트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망치고 있는 거지 대부분 착합니다. 근데 그 착한 사람들이 착하게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든다는데 그걸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국가에서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제국주의 국가, 다른 나라를 식민화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던 국가들에서 만든 국제 질서가 지금의 자본주의를 탄생시키고 지금의 국제 질서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전쟁의 구조들을 만들었고. 근데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역사적 컨텍스트에 있는 나라에서 저는 이 다음 전환기 이후를 주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준비가 돼 있고 그 준비가 된 거를 이번에 뉴욕과 제네바를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체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아젠다가 이렇게 통할 수 있구나. 우리가 선언했을 때 유엔 역사상 유엔 전체 역사라고 좀 반응 그렇지만 좋았다면서요. 그 유엔에서 수십 년 일했던 직원들이 그 시니어 고위층들이 자기 유엔에 일하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뭐가 진행된 걸 처음 봤다라고 얘기해요. 빠른 속도로 그 파트너십 문서가 이게 몇 주 단위로 리뷰되고 합의되고 이런 과정들이 유엔이 엄청 관료적인 조직이거든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속도로 우리가 만들어낸 건데 이 속도의 기반은 한국 정부와 대통령과 총리와의 의지가 있었고 뭐 청와대에서 제가 뭐 같이 일하는 여러 AI 비서관들이나 이런 분들의 노력들이 있긴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아젠다와 한국의 지금 지정학적 위치, 시대적 과업,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일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이제 손을 내미네, 뭔가를 주도하네 라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이게 연대체를 구성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그 말은 우리는 지금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상징성이 한 10년, 20년 지난 뒤에 정말 많이 회자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 여름에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돈만 먹는 놈들아 이러고서 이제 저주를 하고 간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반대의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유엔이 필요하다는 증거 그 자체다.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유엔의 역할이 없었으면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이게 20, 30년이 지나서 사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우리가 유엔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유엔을 위한 고버넌스를 만들어주고 그 허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다라는 걸 그때 설명한 것이다. 그렇죠. 라고 역사는 기억하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 듣고 보니까. 네. 대통령의 유엔 선언에게 그 연설문과 그것과 에이펙 때 그리고 G20 때 만들어진 거에서 AI 관련된 언급들은 다
굉장히 정교하게 기획이 된 겁니다. 그게 뭐 연설 비서관이 그냥 그대로 쓴 게 아니고 네. 이런 식의 전체적인 구조와 전략 안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때 시작하셨던 AI를 이용해서 기구나 이런 데 대응하고 공공의 이익을 써야 되고 한국이 유엔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가 G20에서는 뭐 글로벌 AI 기본 사회라는 비전으로 구체화됐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여러 국제기구들과 연대체를 구성했고 대통령께서 이 구성체가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사실 몇 달 안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큰 비전을 전 세계 유엔 기구들에 같이 던지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란 지정학적 위치 안에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이 국내에 갇힌 박스 안에 있다가 이 아웃 오브 박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박스 바깥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사실 케이팝이나 문화적인 것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박스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얼마나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진 어떤 상징성들이나 문화적 리더십들이 이미 박스 밖에서 토용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AI든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국제 질서든 이런 법을 못 만들어낼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그 단어를 거의 안 꺼냈습니다만 AI 거버넌스 플랫폼을 한국이 허브 국가로서 주도하면 서로 좋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기업과 국가는 왜 한국으로 모이는 게 좋은가? 지능이라는 온 인류의 공공재를 지들 멋대로 쓰지 않을 것 같은 네. 더 나아가서 발전시켜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끝으로 이제 아까 하다 말았던 얘기는 급격한 전환은 재앙을 낳는데 그 재앙 이후에 적응할 인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맞이한 재앙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 중에는 우리가 태어나서는 평생 있는 줄로만 알았던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튤립이 어제 100원이었다가 내일 1000원이 되는 이 지옥 같은 세상과 이별하게 되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고도의 과학기술력을 가진 사회 그리고 이 정도로 생산력이 높은 사회에서 세계의 절반은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칭해에 대한 접근성이 없어지는 당연히 모두가 알잖아요. 네. PD님도 알고 나도 알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거기 가서 놀란 것보다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한국 사회나 이런 선진국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돌아가는 게 너무 놀랐는데 이 방송을 듣는 그 소수의 사람들 1%의 사람들과 전 세계의 1%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서 10%가 되고 그 이상이 돼 나가면 분명히 큰 변화의 계기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때였으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이걸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 정부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안에서 우리 지금 국민들이 변화를 여겨 이 정도 혁신적인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과학기술력이 됐을 때 우리가 지구에서 해야 되는 시대적인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AI는 반드시 공공지능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물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국에 사시니까 한국의 잠재력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이실 수도 저렇게 비관적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때는 언제나 속어법을 쓰시기를 권한다고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개인한테 치료비 1억 물게 한 다음에 그지를 만들어서 약쟁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중국도 의학산업 열심히 발전시켰는데 팬데믹 생기면 보도 통제하잖아요. 그보단 낫다. 우리가 낫다. 파트너로서 유엔도 그거 알고 있을 것이고 다른 많은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들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거대 남론에 대한 이야기 끝에 자주님 뭐 또 바빠지실 테니까 자주 만나뵐지 몰라서 제가 이거 꼭 여쭙고 싶었어요. 네. 춤 잘 추세요? 춤? 춤을요? 아니 선거할 때 춤 춰야 되잖아요. 선거할 때 네, 그건 잘 하세요? 선거할 때 춤을 안 췄던 것 같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 저 전통시장에서 막걸리 좀 잘 드세요? 제 술을 술 잘 못 드시죠? 소주를 먹으면 2스푼 먹습니다. 2스푼 먹으면 잠들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 어떡하지? 물론 뭐 정치에 꼭 필요한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중무장된 훌륭한 프로스펙트들이 현실 정치에 들어오시는 거를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봐왔는데 이분들이 사람과 부대끼는 여기서 사람이란 뭐 국회 사람도 있고 언론 사람도 있고 동네 주민들도 있고 현실 정치에 사람과 부대낌에 적응을 못해서 이런 불만 저런 불만 하다가
한 10년 뒤에 보면 보수 언론 칼럼니스트로 전락한 경우들을 제가 되게 많이 보거든요. 남들 아무도 이 잔소리 안 할 것 같아서. 현실로 돌아갈 때 사람들의 그동안 안 봤던 하찮은 현실적인 니즈들을 좀 찾아봐 주시는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4년은 임기 4년은 짧고 뭘 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거대 담론처럼 얘기를 하지만 저는 현장 활동가로 오래 살았고 그리고 인류학을 공부해서 인류학자로도 살았습니다. 그게 기본이 이 커뮤니티에서 이게 그 풀뿌리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이나믹이 결국 우리 일상에 정치를 만들고 이 정치가 결국 그 큰 매크로 단위를 거꾸로 만들어낸다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희망과 확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제 총선거에 얘기하시는데 저번 총선 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던 거 있어요. 이제 AI나 기후 문제나 이런 거 지역에서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들 못 알아듣고 뭐 한다. 저 오산에서 지역구에서 계속 얘기만 하고 다녔는데 센세이션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어떤 그룹들한테 인기가 좋았냐면 초딩들, 네, 그렇죠. 중딩, 고딩들, 네. 그리고 젊은 20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학생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찾아와서 사인 받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 윗세대랑 다른 거는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상식입니다. 우리 윗세대가 얘기했던 민주주의, 평화, 평등, 민족 이런 얘기가 상식처럼 가지고 이제 학창시절 보내고 컸던 세대들이 지금 주요한 뭐 진보 지지층이 돼 있잖아요. 근데 10대, 20대 때에 있는 그리고 그 아이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기후 문제나 AI 문제나 이런 시대 전환 문제가 상식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먹힌다? 재미없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생각보다 너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구 같은 거 이거 뭐 타격폼 이상해도 뭐 안타 치면 친 거니까. 네.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네. 나오시래요. 아, 그래요? 네. 가야 되나? 네. 그렇네. 계절 바뀌면 또 한 번쯤 봬요.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재밌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재미는 빼시고. 재미는 빼시고 네,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또 다른 얘기가 또 올 겁니다. 그래서 네, 얘기 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미남 차지호 의원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